네, 그러면 세션 A3 준비 정체성. 근데 이렇게 오연대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세션이 제일 재밌는 그 발표 같은데, 네. 저는 그 한국외대 신정환입니다. 오늘 세 분을 모시고 문학과 사상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철저하게 그냥 사회자 입장만 고수하면서 진행만 하는 걸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하시고 토론을 고대 배지환 교수님이 하실 건데 어떻게 할까요? 각자 발표하시고 토론하시고 또 발표하시고 토론, 발표 토론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다 끝나고 종합 토론식으로 할까요? 그냥 네. 네. 발표를 다 하고 나중에 종합 토론으로. 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원래 30분 예정인데 지금 16분 오버가 돼서 이것도 뭐 이렇게 여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 황수연 교수님이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대 우석균 교수님, 그 다음에 고대 송상기 교수님 순으로 발표를 하고 발표 시간 한 20분씩 하면 되겠죠? 20분씩 하면은 한 15분 남는데 그 좀 빠듯하겠다. 한 15분 정도 발표한다 생각하고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황수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좌장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신장은 교수님,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배지환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중위문화 정체성 논쟁 과테말라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요. 학생들과 중미 카리브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한 5년째 연구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서 전용갑 중남 연구소장의 말처럼 중미에 관한 연구가 사실은 다각적으로 또는 다층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여서 오늘 중미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중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중앙아메리카 이고요. 이제 얼마 전에 한국 외대 중남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했겠지만 19세기에 독립하면서 근대국가 성립의 어떤 설렘이 기량하던 시기에 이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를 건설하면서 국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운영에 있어서 어떤 정치사회적 모델을 따라야 할지 논쟁하는 이른바 동일성, 정체성 논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정체성 논쟁의 주요 주제는 인종문제와 관련을 맺은 문화적 주권 또는 문화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이 중미 문화 정체성 문제는 결국 인종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세기 초반 주로 1810년부터 1824년 사이에 주로 독립했던 라틴 아메리카의 제국가들은 새로운 국가 건설을 하면서 어떤 국가를 모델로 세울까라는 논쟁을 시작합니다. 잘 아는 도밍고 파우스티노 사르미엔토가 파쿤도에서 1845년에 주장했던 것,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서구인들의 이민과 이민 유입을 또는 이민을 권장하고 아르헨티나라는 국가를 화이트의 국가로 좀 유럽식 국가로 한번 건설해보자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호세 엔리케 로더가 아리엘에서 또 새로운 근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19세기 후반 이른바 유행할 때 실증주의 철학의 영향이 컸고요. 이 실증주의
철학 인종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이건 뭐 우생학적 경향을 따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비근한 이 실증주의를 우생학으로 채택했던 사람은 20세기의 나치즘을 이야기한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있겠죠. 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국가에서 새로운 근대 국가 성립의 정체성으로서 어떤 인종 문제, 어떤 문화를 국가에 수용 혹은 할 것인지 또는 고유성과 독자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정체성 담론의 중요 주제는 그리어 중심의 독립을 이루었던 만큼 그 소외된 소위 말해 에트닉 그룹, 종족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선주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주민이라고 하는 원주민 그룹과 아프리카계 뭐 아메리카인 등 소외된 인종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라는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대두되었고요. 당연히 이 중미연방공화국의 수도였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제각기 이 독립을 하게 된 여러 국가들, 그중에 과테말라도 다양한 형태의 정체성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점화된 것은 20세기 초중반 이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테말라는 지금 현재에도 라틴 아메리카 제국가에서 볼리비아와 더불어 원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과테말라는 뭐 우리 송상희 선생님이 번역하신 엘 세뇨르 프레시덴테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의 대통령 각하에서 마누엘 에스트라다의 22년 독재를 고발하는 작품을 소개한 것처럼 이 과테말라 정치세에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이른바 암흑기라고 합니다. 마누엘 에스트라다 가브레라 독재 이후 호레 우비코까지 이르는 45년, 46년에 이르는 이 독재 시기를 과테말라에서 암흑기라고 그러고요. 이때는 독재에 저항하는 대항남론과 새로운 사회 건설의 열망이 기량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과테말라 지성사의 전환점을 이야기한 작가 그룹이 등장하는데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스페인에서는 27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페루에는 또 50세대도 있고. 근데 이 과테말라에서 이른바 헤네라션 베인테라고 20세대라는 이런 세대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오늘 이야기할 주요 작가인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와 갈라도사 같은 작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작가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원주민 문제의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학사학위 논문입니다. 과테말라의 수도에 있는 산칼로스 대학이죠. 뭐 중미에서 가장 큰 대학입니다. 산칼로스 대학의 학사학위 졸업 논문으로 엘 프로블레마 소시알 델 인디오라고 해서 원주민 사회적 문제라는 이 학사학위 논문에서 원주민 문제 여러 가지를 제안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이러한 원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지적한 문제됩니다. 뭐 원주민이 지나치게 일찍 결혼함으로써 조혼을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양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식생활 개선해야 되고 과도한 노동에 시장에 나가고 있으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되고 그리고 문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스페니쉬, 좀 에스파뇰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많고 또 상대적 열악한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름에 해당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맨 추에 회고록에서 나왔던 이 과테말라의 마름에 소위 말하는 이 라디노의 문제, 라디노가 원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문제를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혼혈 장례 및 이민자 수용을 주장합니다. 이때 마지막 부분인 혼혈 장례 및 이민자 수용이라는 문제가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라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에게 평생에 걸쳐 마치 보르헤스와 민족주의 작가 논쟁처럼 평생 이 혼혈 장례 및 이민자 수용을 주장했던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의
이 발언 때문에 또는 이 논문 때문에 평생 논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혈과 이민을 강조한 인종주의 논쟁은 그가 71년 개정판에서 원주민의 열악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한 이민과 혼혈을 장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이런 것들 자신의 어떤 초기적 의견들을 수정하고 그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원주민 문화, 특히 마야 문명을 중심으로 한 원주민 문화를 그 심도 깊은 개성을 끼우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주장이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의 축에는 누가 있냐면 과테말라의 지성이자 멕시코에 망명했던 여러분 잘 아는 좌파 지성인입니다. 카르도소 이 아르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주민 문제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달라요. 무엇보다도 원주민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대신에 원주민의 고유한 독자성을 인정한 대신에 과테말라의 정체성은 오히려 메스티사헤, 마치 멕시코의 우남대학 총장이고 교육부 장관이었던 바스콘셀로스처럼 마치 라사 코스미카에서 제기했던 주장처럼 메스티사헤와 메스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또 인정적으로 원주민의 고유성을 주장하되 오히려 혼혈이라는 것이 혼정이라는 것이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와는 차별성을 가지는 문화적 색채를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과테말라에서 문화정체성 논의에서 원주민 문화의 중요 화두는 바로 뭐냐? 첫 번째, 과테말라라는 사회구 정체를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 플루리에트니고 소위 다종족 국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과테말라의 말로 인디오 오 크리오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종다양한 인종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 원주민주의를 주창하고 원주민의 고유성과 독자성 인정하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순혈주의가 정말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혼혈 혹은 혼종이나 메스티사이를 통한 메스티스 국가 건설은 가능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소위 말하는 과테말라 문화 정체성 논쟁의 중심적 주제였습니다. 전술한 것처럼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는 원주민 문화를 중심에 두고 소위 말하는 원주민 복원을 위해 노력합니다. 무엇보다도 파리에 유학가서 소르본에서 만난 소위 말하는 민속학 교수의 영향이 컸고요. 그래서 그의 저서 과테말라의 전설, 옥수수 인간, 물라떼 딸, 엘 에스페jo de Lidasal 등의 작품을 통해서 주로 과테말라의 마야의 신화를 복원하고 그것을 과테말라의 중심, 소위 말하는 지성사에 있어서 중요한 논쟁으로 담론화합니다. 원주민 문화의 복원을 위해 노력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엘 옴브레 데 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뽀볼부에 나와 있는 그 옥수수로 만든 인간을 그것을 차용하여 옥수수 인간이라는 작품으로 써낸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화 전체성 논의에 있어서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 입장이 마야 문명을 표상되는 원주민 문화의 복원과 그들의 문화를 중심 담론으로 초대한 것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바나나 농장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와 같은 이 바나나 농장의 노동자로 전락해 있는 원주민들을 어떻게 그들의 노동과 이들의 문화적 고유성을 어떻게 작품 속에서 또 주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가를 고민한 작품들이 이른바 바나나 3부작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가 원주민 문화의 복원과 원주민 문화의 중심을 하는 옥수수 박물관 또는 이런 문화적 정책 회복에 노력했다면 카르도소 이 아라곤은 보다 더 적극적이면서도 보다 더 사회주의적 시각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람시의 그 어떤 지식인론에 의하면 유기적 지식인론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카르도소 아라곤은
뭐 미겔랑엘 아스투리아스가 popolvu를 번역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카르도사 이 아라고는 그 마야기체의 라비날아치라는 이 민속극을 스페인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원주민의 신화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주민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정치적 성향과 스탠스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원주민 문화를 표상하는 민속 전술과 신을 존중하지만 그람시처럼 이 민속이라는 것이 사회적 혁명에 오히려 지장이 된다면 또는 근대사회 새로운 세계를 여는 소위 말하는 변증법적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그람시 같은 경우는 민속을 조금 경계할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카르도사 이 아라곤도 민속 문화라는 과테말라적인 어떤 것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과테말라 국조인 깨찰의 목을 비틀고 목가적인 풍경 너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있어의 사회개조,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계급혁명, 그리고 과테말라의 오래된 가난과 독재와 착취와 억압의 세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적극적 의미의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미겔랑엘 아스투리아스와 카르도사 이 아라곤의 이런 시각의 차이는 결론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으로 결과됩니다. 무엇보다도 과테말라 인종주의가 그려야 원주민 이분법적 구별 속에 발화해야 했지만 그 중간에 라디노라는 즉 원주민 그룹과 비원주민 그룹 속에서 라디노까지 끼어들면서 이것이 위계화되었고 그래서 스페인어 사용 여부가 마치 문화, 비문화의 이분법적 구별의 하나가 되었다는 면에서 원주민 문화는 어찌 보면 가지지 않은 하위 계급의 어떤 문화로 전락할 위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미겔랑엘 아스투리아스 같은 원주민 토착 문화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카르도사 이 아라곤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원주민주의에 있다. 즉 그들이 스스로 고유성을 회복하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사회운동의 혁명적 주체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은 변할 수 있다라는 보다 적극적 의미의 개조운동을 주창합니다. 뭐 저도 뭐 맨추가 이야기했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특히 마야의 과테말라의 원주민 운동에서 원주민주의는 원주민 스스로 주인의 세상을 꿈꾸면서 그들의 꿈꾸는 공동체 사회, 즉 대한사회를 건설하는 보다 적극적 의미의 운동으로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이 문화 정체성 회복 또는 그들이 주인이 되는 문화 주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정도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 교수님 감사합니다. 바로 두 번째 우석균 교수님 발표를 듣겠는데 우 교수님 저기 이 컴퓨터 노트북이 이 앞에 있어서 요거를 직접 누르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우리 황 교수님 안 그래도 그냥 고생하신 것 같은데 네, 직접 여기서 나와서 해주시죠. 네,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루벤 다리오와 시대 정신으로서의 모더니스모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기존에 써놨던 부분은 여기다가 넣고 그다음에 이제 쓰다가 아직도 좀 미심쩍은 점이 있어가지고 안 쓴 부분은 지금 PPT에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모더니즘은 이제 뭐 이 방에 계신 분도 다 알고 계시듯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문학 흐름이었고요.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문학적 독립 혹은 기원으로 이렇게 문학사에서 평가를 하고 가장 대표적인 문인으로 루벤 다리오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부 다닐 때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거의 세뇌당 하듯이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더니스모가 중남미 문학의 진정한 출발점, 그다음에 루벤 다리오가 그 주역 중에 최고의 스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유학을 간 다음에 어느 날 도리스 존머의 파운데이션을 픽션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은 19세기 중반까지도 그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기원을 끌어올리는 책이었죠.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처음에는 이건 뭐지 하고 도저히 수긍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철저히 세뇌당할 정도로 이렇게 모더니스모와 루벤 다리오를 높이 평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한국에도 그렇게 해서 그 1980년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더니즘은 높은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식민 지배를 했던 스페인에 거꾸로 문학적인 영향을 준 최초의 문학 흐름이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를 받고 이 일이 일어나는데 또 다리오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다음에 소설보다는 시와 에세이, 특히 뭐 신문 기고문으로 쓴 그러니까 생산된 텍스트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모더니즘은 아주 전 대륙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서로 만나기도 힘들었고 교류하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걸쳐서 지금 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주창하는 사람이 있었고 뭐 루벤 다리오와 더불어 호세 마르티도 이 그 모더니즘과 연관지어서 할 이야기가 많은 작가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루벤 다리오는 그 대표작들은 나중에 90년대에서 1890년대에서 20세기 초에 나온 뭐 프로사스 프로파사스나 이런 작품들을 꼽고 있지만 최초의 모더니즘 작품으로 평가받는 거는 이 아술 1888년에 나왔고 칠레에서 나온 그 책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더니즘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로 루벤 다리오를 꼽기도 합니다. 막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대체로 그런 그게 이제 통설로 이렇게 굳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메타파라는 곳은 지금은 다리오시로 이렇게 개명이 됐는데 그 루벤 다리오가 태어난 곳이고 이미 1950년대부터 루벤 다리오를 예찬하는 표현 중에 그 루벤 다리오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 문인들은 메타파의 아이들이다. 곧 다리오의 후손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니카라과에서는 뭐 이 다리오가 제어하는 문화 영웅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나온 두 책입니다. 왼쪽은 이제 김영균 선생님이 한 10여 년 전에 번역을 하셨고요. 오른쪽은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는데 뭐 그 감수를 해서 뭐 읽으실만 할 겁니다. 그래서 조갑동 대사님 번역이신데 그다음에 이제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이 뭐냐?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기 힘든 시절인데 모더니즘이라는 문학적 흐름이 라틴 아메리카 전대륙에 공유됐다는 건 이건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이 모더니즘을 또 우리가 국내에서 번역할 때 영어의 그 모더니즘에 해당하는 단어인 모더니즘을 꼭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걸 모더니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안 하고 굳이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죠. 문학적 경향이 좀 모더니즘과 모더니즘과 다른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영미권에서 생각하는 모더니즘은 이미 근대에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반발을 하는 작가들 위주의 모더니즘이고 그 스페인어권의 모더니즘은 근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전근대의 유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그 비판이 크기 때문에 이걸 모더니즘으로 번역했다가 너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시대적 사명은 식민지 시대와 독립기의 낙후, 혼란 이런 걸 극복을 하자. 그걸 하는 것이 이제 그 시대적 사명처럼 여겨지는 거고 이거는 중남미가 독립 후에 상당한 혼란기를 겪다가 19세기 말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까 문화적으로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느끼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그 문화가 근대적인 문화이기를 그러니까 스페인의 식민적인 유산을 그늘의 유산의 그 무게에 짓눌려 있는 문학이 아니라 혁신적인 문학, 그러니까 근대 문학이기를 바랬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목표는 근대화된 국가 형성에 뭐 기여를 한다든가 거기에 걸맞는 문화를 창출한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 모더니즘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은 모던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1930년대 그 무렵의 경성에 그 모던보이라고 지칭되는 그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태폐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서 빨리 근대를 그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모던 보이들이 이 모더니즘의 주체였었고 이제 근대 정신이라는 것을 내세웠었고 그다음에 이제 출발점은 뭐 아무래도 그 근대라는 시기가 서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근대적인 어떤 문물 같은 게 서구에는 많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상당히 제약이 많은 현상이니까 서구를 알고 배우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눈을 세계로도 뭐 세계라고 하기는 막 서구라고 봐야 되죠. 그 서구에 주로 뒀고 그래서 이때 그 모더니즘의 주역들은 코스모폴리타니즘에 깊이 경도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벤 다리오 자신은 엘살바도르, 칠레,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이런 식으로 더 넓은 세계로 그 가는 그런 인생 여정을 겪었고 이제 뭐 지금 근대화 최초로 조우하게 된 거는 후안 호세 카니아스라는 엘살바도르 시인의 조언으로 칠레로 가게 되면서였습니다. 카니아스는 그 칠레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루벤 다리오한테 이런 조언을 했던 건데 물론 다리오는 가고 싶었던 곳은 파리였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까지 가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도저히 안 돼서 어떻게 미국이라도 가볼까 이렇게 이리저리 궁리를 하던 중에 이제 이 사람이 뭐 차라리 칠레가 뭐지 뭐 이런 식의 조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루벤 다리오가 아니 뭐 칠레 같은 데 가서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칠레 이제 배울 게 많더라. 그러니까 칠레 가기 갈 돈 없으면 헤엄쳐서라도 가라 이렇게 반쯤 농단 삼아 이렇게 강력하게 권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칠레가 왜 이 카냐스라는 사람이 높이 평가를 했냐? 그러니까 비교적 독립 후에 정치적 경쟁적으로 칠레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서 안정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 덕에 이제 이미 1860년대 칠레 사람들은 칠레 예외주의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레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다르다라는 게 이제 칠레 예외주의의 핵심이었었고 그 토대가 된 게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산티아고가 비쿠냐 마케냐라는 그 역사가이고 그다음에 산티아고시의 시장이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스만 남족의 파리 개조 사업을 알고 있었던 파리에 가서 그 효과를 봤었던 사람입니다. 파리에 한때 망명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망명이 끝나고 귀국해 있다가 다시 파리를 가보니까 그새 이 오스만 남족의 파리 개조 사업 때문에 파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로 이렇게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그걸 모방해서 산티아고를 상대로 막 여러 가지 공사를 벌일 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국 박람회를 칠레가 개최를 했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만국 박람회와 틀리게, 그러니까 공식대로는 인정되지 않는 만국 박람회인데 그래도 여기에 한 20개 국가가 참여를 했고 서구 국가들이 한 10여 나라 가까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국 박람회 행사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거의 그 없던 시절에 일어났기 때문에 칠레인들은 칠레인대로 자부심을 가지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때 볼리비아 페루를 상대로 해서 태평양 전쟁을 승리한 직후라서 뭐 칠레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이 이렇게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득이 있었고요. 이 푸른이라는 책에 산티아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발파라이소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산티아고 얘기는 아마 뭐 예를 들어서 LA 부르게스라거나 깐시온 데 오로라든가 그런 작품들이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좀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근데 발파라이소 얘기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제가 지금 산티아고 부분은 그 앞에 정도로만 소개하고 발파라이소 부분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때 발파라이소는 남미 태평양의 허브 항구로 떠올라서 무역 금융이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이전에 남미 태평양에서 허브 역할을 하던 곳은 페루의 까야오였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발파라이소가 오히려 산티아고보다 극장다운 극장이 먼저 생겼고, 일간지 오늘날 그 칠레를 대표하는 엘 메르쿠리오라고, 영향력으로는 아마 우리 그 2위 신문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조중동 합평권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신문입니다. 칠레에서는. 그 신문사가 산티아고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원래 발파라이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스등 뭐 이런 것도 먼저 그 출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산티아고는 그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발파라이소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분위기는 이제 약간 뜨내기들이 많았고 외국인들이 많았고 뭐 경제적으로 빨리빨리 변하고 이런 것들 영향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주민의 6.6%가 외국인이었고,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순으로 그 이주민 그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제도시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이런 게 이제 발파라이소 저 푸름 속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저 아술이라는 책을 이제 좀 이제 감수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뭐 알고 있던 단편들보다 발파라이소 사생첩, 산티아고 사생첩이라는 섹션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풍경들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파라이소 사생첩 6편으로 뭐 짧은 걸 6편으로 구성됐는데, 거기에 도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번잡함과 부담스러움, 기계, 화물, 뭐 전차, 그다음에 주식시장, 증권 중개인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소란스러운 그 풍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번화가에는 멋진 정장을 한 그 신사 숙녀들이 다니고, 그다음에 인파가 넘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은 휘황찬란한 불길이 넘치고, 이런 장면들을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발파라이소 사생첩 안에 또 다른 그 영국인 정착촌에서 그 알레그레 봉우리라는 게 제일 최대 그 영국인 정착촌에서는데, 거기서는 영국의 전원 풍경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콤하고 행복한 이야기에 등장할 법한 아담한 집에 딸려 있는 아름답고 작은 정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디킨스 소설에서 그 집안의 할머니 같은 사람 이런 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건너뛸 거고 제가 이제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제가 시대 정신으로서의 모더니즘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로 그 모더니즘모, 특히 루벤 다리오식의 모더니즘모는 1960년대가 되면은 약간 주목을 덜 받아요. 그리고 대신에 호세 마르티가 루벤 다리오 대체해서 이제 좀 그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진정한 독립을 이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시대적인 분위기, 쿠바 혁명이라든가 마르크스주의 문학 비평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끼쳤죠. 그러고 이제 그 다리어는 좀 퇴색되고 그 마르티가 좀 많이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2000년 전후에서 나온 그 파스칼 카자노베 그 저기 프랑스 사람입니다만, 그 파스칼 카자노베의 세계문학공화국이라는 책을 보면 루벤 다리오는 많이 언급이 되는데 마르티는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이 변화가 어디서, 그러니까 마르티와 루벤 다리오 두 사람의 그 평가를 또 이렇게 바꾸는 듯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비롯됐나를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문학이라는 그걸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뭐 질문도 많이 하고 뭐 그 사람들 글도 좀 살펴보고 뭐 그랬는데, 이제 이 1980년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던 시기에 그때 근대성 논쟁이 뜨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중남미가 발전하는 듯하다가 또 그런 미중유의 경제 위기를 맡으니까 근데 우리가 접어든 거 맞나?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근대성이란 것 자체 너무 서구가 생각하는 근대성을 잘못 추정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백가쟁명식의 그 논쟁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르티, 다리오 두 사람이 같이 주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더니스모 시대, 그 근대에 대해서 각별한 어떤 그 애착 혹은 뭐 사명감 같은 것을 띠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주목을 받고 그 여전히 보면은 그 1980년대 근대성 논쟁의 후속 연구들은 보면은 그래도 마르티가 루벤 다리오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00년 정도 되면은 이렇게 분위기가 싹 바뀌어가지고 마르티 위대하지만 루벤 다리오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주로 세계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문학의 뭐 마리아노 시스킨드라는 사람은 루벤 다리오에 대해서 글을 벌써 몇 편을 썼고 그 다음에 이그나시오 산체스 프라도라는 사람은 자기 책 그 세계문학에 대한 그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비평서를 쓰면서 그 제사라고 그러죠. 그 첫 번째 페이지 맨 위에다가 그 메타파의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다시 소환을 해요. 그러니까 루벤 다리오 이야기도 그 책에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어디서 왔냐를 이제 제가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그나시오 산체스 프라도나 마리아나 시스킨드가 자기들이 한참 이제 뭐 어떤 비판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주로 이제 대학교 다니던 시절이죠. 그때가 198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전에 어떤 그 문학 비평 같은 거를 세대적인 감수성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좀 더 코스모폴리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르크스지 문학 비평, 뭐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이런 걸 키워드로 하는 그런 비평적 흐름에 동의하지 못하고 좀 더 그 서구와 라틴 아메리카의 그 교류, 세계화, 뭐 전지구화, 뭐 그런 식의 그 키워드를 갖고 그 문학 비평에 임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 거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본인들한테 너네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세뇌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뭐 그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기는 좀 힘들어서 그 뭐 연구를 하다가 조금 좀 더 많은 그 사례를 수집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세계화 시대의 어떤 비평적인 시각을 또 터득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때 공부를 뭐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시작했던 이런 사람들한테는 모더니스모 루벤 다리오식의 모더니스모 또다시 시대 정신의 하나로서 그렇게 작용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마르티와 루벤 다리오의 평가를 뒤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가정을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토론은 세 분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배지환 교수님께서 한꺼번에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송상희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송상기입니다. 아까 황소영 교수님께서 이제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 각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통령 각하를 번역한 게 이제 벌써 한 10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예전에 중미에 대한 이제 그 심포지움에서 또 대통령 각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또 오늘 그 황세훈 교수님 그다음에 우석균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런 지금의 시점에서 그런 상념을 가지고 또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의 작품을 또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뭐 노벨 문학상을 중남미 작가로는 두 번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이후에
두 번째로 받은 작가인데 1967년에 받았죠. 그래서 67년은 이미 이제 프랑스나 미국 문단에서 보레스라든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라든지 푸엔테스의 작품들이 번역되어서 소위 말하는 붐세대 작품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할 때였고, 또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100년의 고독을 이제 출간할 때였죠. 그래서 그 67년에 이제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상당히 이제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에 대한 오메나헤도 있겠지만 그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문학 자체에 대한 오메나헤의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웨덴 한림원에서는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인디오 전통과 과테말라 특성에 뿌리 박은 그런 작품들을 발간했기에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우석균 교수님께서 파스칼 카사노바의 The World Republic of Letters 세계 문학 공화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다리오와 마르티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카사노바의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지극히 서구 중심기 그 상당히 파리지행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파리를 세계문학 공화국의 수도로 보고 어차피 모던이란 말도 이제 파리에서 그 보들레르가 모던이란 말을 소유자의 의미로서 문학의 예술의 자율성 얘기하면서 처음 모던이란 말을 이제 했듯이 그때부터 근대 문학에 있어서 어떤 그러니까 중심되는 장소 자체가 장소성이 이제 파리다. 그래서 어떤 파리의 그 당시의 미학 기준에 어떻게 그 외부의 그 작가들이 다른 소위 말하는 파리라는 중심부를 놓고 뭐 라틴 아메리카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주변부 작가들이 이 당시 파리의 그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미학을 어느 정도 섭취하면서도 이 로컬이 가지고 있는 주변부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역사적 그 현실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담아갈 수 있느냐에 이제 기준을 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카사노바가 마르티보다 그 다리오를 더 이렇게 높게 평가한 것은 너무나 극명하죠. 지극히 프렌치 그러니까 프랑스의 상징주의의 이제 영향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영향 하에서 라틴 아메리카적인 맥락에서 이제 그 시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조금 더 약간 더 라틴 아메리카 고유의 토착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마르티보다는 다리오에 대한 평가를 우선시하지 않았나 싶은데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의 대통령 각하도 이런 그 카사노바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은 그 중남미 대륙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인 역사적인 문제와 구전적인 어떤 노래 혹은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을 프렌치 스타일의 어떤 초현실주의와 그 다음에 아방가르드 미학과 조우에서 상당히 그 과테말라라는 그 현실이 가지고 있는 심층적인 의미를 어떤 그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아스투리아스의 이 대통령 각하는 뭐 카사노바뿐만이 아니라 스웨덴 한림원의 기호에 맞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단순히 그 프렌치 그러니까 그 수리알리즘이나 아방가르드를 모방으로 그쳤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그 당시 이제 그 수리알리즘 같은 경우에는 아나 발라키안이라는 문예 비평가가 그
그 수리알리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absolute road to reality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현실 수리알리즘이 현실과 좀 벗어난 환상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 이면에 있는 현실을, 궁극적인 현실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수리알리즘, 현실 이면에 있는 현실. 그래서 뭐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이후에 이제 드러난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무의식의 세계, 꿈의 세계, 몽환적인 세계를 작품 속에서 상당히 이제 그리고자 하는, 그래서 그러한 무의식과 신화적인 세계와 리얼리티를 이제 혼용해서 쓰는 작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학에서는 초현실주의 작품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초현실주의 작품이 유럽에서의 그런 많은 작품들은 그것이 개인적인 실존의 영역에서의 어떤 의식과 무의식, 주관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면,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 같은 경우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 과테말라의 그 독재라든지 여러 그 현실, 그리고 원주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소외, 빈곤, 그 다음에 이 양극화 문제,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야기하고 있는 그런 여러 군상들을 보여주면서 이 군상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무의식을 이 작품 속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나중에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리얼리즘, 본인은 매직 리얼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다라고 얘기할 때 리얼리즘적인 측면을 초현실주의 소설이긴 하지만 강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서구 작가들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의 대통령 각하를 그런 점에서 단순히 이 까사노바의 평가보다도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는 1899년 과테말라 시티에서 이제 출생을 했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판사하셨는데 이 독재 정권에 좀 항거하다가 이렇게 시골로 이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학 시절을 상당히 의식 있는 대학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중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황수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논문으로 원주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마치 그 당시 마리아 떼기가 이제 그 칠레 원주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 에세이를 썼듯이, 이제 이 젊은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는 이러한 원주민들의 어떤 사회적 문제에 약간 사회과학적 시각으로서 어떤 처방책을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리올인 그는 어디까지나 원주민은 타자이죠. 하지만 그 타자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 피상적인 접근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그러한 그 접근이 아까 황세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메스티사해를 이제 옹호한다든지 그런 어떤 처방을 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 오늘날의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를 만든 그 가장 큰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이제 소르본으로 유학을 가서 뭐 남들이 하듯이 뭐 법학이니 이런 것들을 공부한 게 아니라 인류학을 공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학을 공부해서 이 지도 교수님의 어떤 조언으로 그 모국의 어떤 마야의 전설이라든지 우주관이라든지 그런 프리콜럼비안 세계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할 것을 이제 주문을 받고, 그래서 가장 과테말라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상당히 인류학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스토르 피아솔라가 파리 국립음악원 가가지고 이제 지도 교수가 너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작곡하려고 하는데 가장 아르헨티나적인 걸 해라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가장 아르헨티나적이라고 생각했던 탱고를 클래식하게 재해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류학을 공부해서 뽀폴부를 이제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고 레엔다스 데 과테말라의 전설을 이제 출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파리에 가기 전에 이 대학 그 과테말라에서 이제 대학생 시절에 있을 때 상당히 이제 의식 있는 학생으로 이제 그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저항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저항 의식의 발로로서 소설을 출간합니다. 정치 거지라는 단편 소설을 쓰는데, 이 정치 거지는 이 100년 엘 세뇨르 프레시덴테에서 뺄렐레라고 나오는 그 인물의 어떤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 거지라는 소설을 발전시켜 가지고 계속 이제 이 늘려가는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프랑스에서 인류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 마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기고 나서 마야의 신화 또일에서 불의 신이죠. 이 또일에서 착안을 해서 100년의 고독 대통령 각하의 어느 정도 원고를 완성하고 나서 제목을 이제 또일이라고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상당히 이 주변 친구들이 너무나 또일은 어떻게 보면 더 시적이고 조금 더 과테말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을 놓고 볼 때 그냥 대통령 각하, 권력의 문제를 초점으로 하는 그 대통령 각하라고 짓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원고를 쓰지만 그 독재 정권 시기였기 때문에 차마 출간을 하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작품을 다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33년에 과테말라로 파리에서 귀국을 하고 나서 뭐 옥수수 인간이라든지 대통령 각하, 물라타 데 딸 같은 작품들을 이제 써 내려가죠. 그가 어린 시절 그의 부친이 이제 마누엘 에스트라다 까브레라, 아까 황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22년간 독재를 했던 그 까브레라 정권 때 유년기를 보내면서 그 역시 이제 그 학생 운동을 하기도 했고 공포 정치를 이제 경험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그 대통령 각하의 작품의 어떤 모태가 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귀국을 해도 호르헤 우비꼬라는 또 다른 이제 독재 정권 때였죠. 그래서 우비꼬 정권 하에서는 대통령 각하를 과테말라에서 출간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출판을 또 보류했고요. 우비꼬 같은 경우는 그가 아스투리아스가 다니던 민중대학을 뭐 폐교시키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그는 어떤 사회 비판을 하는 그런 글들을 뭐 시를 이제 썼는데, 이제 야당에서 국회의원이 1942년에 되기도 하고 46년부터는 외교관 활동을 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와 파리에서 이제 영사 공무를 수행하면서 창작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비꼬 정권이 끝난 1946년에야 멕시코의 한 작은 출판사에서 자비를 들여서 대통령 각하를 출간하게 됩니다. 그가 지지했던 하코보 아르벤스 정권은 과테말라 사회주의 개혁을 이끈 대통령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농민을 위한 토지 개혁과 특히 유나이티드 프루트사 소속의 바나나 농장을 이렇게 분배하면서 법률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여러 사회주의 개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미국 CIA의 지원을 받은 반군이 이제 그 아르벤스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반군의 활동을 저지하고자 이제 그 아스투리아스는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아스투리아스와 같은 지식인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군의 침공으로 1954년에 아르벤스는 실각하게 되죠. 그래서 CIA 공작으로 권좌에 오른 독재자가 바로 카를로스 카스티요 아르마스인데, 결국은 과테말라 이런 그
아르마스 대통령 때 아스투리아스는 뭐 과테말라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8년간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도 정치적인 격변기 일게 되자 결국 제노바로 망명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0년의 자꾸 이제 제가 요즘 수업 시간에 100년의 고독 강의하다 보니까 대통령 각하 대신에 100년의 고독이 나오는 죄송합니다. 이 대통령 각하의 주요 인물들이 이제 나오는데 까라데 앙헬 같은 경우 미겔 까라데 앙헬로 나오죠. 이 미겔 까라데 앙헬은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의 어떤 자아를 투영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미카엘 천사의 얼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까라데 앙헬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그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는 에우세비오 까날레스 장군에 대한 지능적인 제거 임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다가 그 장군의 딸 까밀라를 사랑하게 되어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하지만 이 결혼은 결국은 대통령의 분노를 사게 해서 결국은 감옥에서 아내의 배신에 대한 헛소문까지 들으면서 절망을 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처럼 아름답고 사악한 인물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까라데 앙헬의 어떤 모델이 되는 역사적 인물은 뭐 본인의 어떤 자전적인 어떤 모습을 투영하기도 했겠지만 실제로 빅토르 산체스라고 하는 에스트라다 카브레라의 어떤 친구로서 실제 까라데 앙헬과 유사한 외모와 매너를 지녔다고 이제 평가받는 인물이 있죠. 그리고 빅토르 산체스가 맡은 일은 그 에스트라다 카브레라의 친구로서 이런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또 과테말라의 대지주 페드로 펠리에스도 이 까라데 앙헬의 어떤 원형이 되는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까라데 앙헬처럼 에스트라다 카브레라의 협박과 위협에 못 이겨서 결국은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재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기도하지만 에스트라다 카브레라부터 작별 인사를 담은 전보까지 받았으나 기차역에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결국 대통령의 분노를 사서 결국 감옥에서 아내의 배신에 대한 헛소문까지 들으면서 절망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지점은 바로 이러한 그 과테말라의 대지주였던 대통령의 친구였던 페드로 펠리에스의 그 실제 삶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의 장군인 까라스코사를 또 들 수가 있는데 그는 이제 멕시코 혁명 혁명 때 까란사 장군의 지지자로서 우에르타로부터 결국 져가지고 과테말라에 피신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우에르타 정권이 언제 과테말라를 침입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에스트라다 카브레라는 까라스코사에게 군사적 지원을 하며 과테말라 소유였던 치아파스주를 침공하게끔 하지만 결국은 패배하게 되지요. 과테말라 시티로 까라스코사를 소환한 에스트라다 카브레라는 그에게 치아파스 자치공화국을 세우면 막대한 땅과 자금을 제공했다고 제안했으나 까라스코사는 거부하죠. 결국 산호세 항구에서 멕시코로 돌아가는 배를 태워다 산호세로 가는 기차역에서 체포되어 성프란시스코 교회 지하 감옥에서 묻혀 생매장을 당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여러 그 역사적 인물들이 까라데 앙헬의 상당히 싱크레틱한 그런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마누엘 바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에스트라다 카브레라가 1913년 탄저균에 감염되어 수술을 받고 유양했을 때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에스트라다 카브레라가 권리를 회복한 후 마누엘 바스가 뉴 올리엔스에서 발견되는 좌파 신문에 에스트라다 카브레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까라데 앙헬처럼 감옥에서 아내가 바람났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은 쇠약해져서 사망하게 되죠. 뭐 이렇듯 여러 인물들이 이런 까라데 앙헬의 이제 모델이 됩니다. 그럼 작품 속에 이제 까라데 앙헬 같은 경우에 이제 대통령의 신복으로 있다가 그 장군의 딸 까밀라에게 이제 연정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과 또 그녀를 성적으로 이제 이끌리는 그런 마음,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이 뒤엉켜서 그는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하수인으로서 그런 양육 강식의 생존 원리로부터 결국은 벗어나는 이 대통령 각하의 그 어떤 권력적인 어떤 감시망으로부터 결국은 체인으로서 벗어나서 결국 그 대통령이 분노할 줄 알면서도 까밀라와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인물이죠. 그런데 사실 그가 뭐 독재 체제에 대해서 어떤 그 뭐 의식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각하를 배신하게 됐다기보다는 사실은 사적인 어떤 까밀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대통령 각하를 배신하게 된 거죠. 그가 텍스트 곳곳에 대통령의 신복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어떤 그 양가적인 감정과 사실 까라데 앙헬에 대한 표현할 때 사탄 같기도 하고 천사 같다고 이런 양가적인 모습을 작가 자신이 이제 부여하기도 하는데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내적 투사와 신화적 요소의 삽입, 내면 독백, 뭐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에서 율리시드에서 드러나는 그런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 의식의 흐름이 까라데 앙헬의 내면 세계를 이렇게 속에 이렇게 상당히 이제 인물 묘사가 상당히 이제 잘 작품 속에 묘사됩니다. 그가 이제 그 대통령의 수하로서 임무를 해야 되지만 까라데 앙헬에 대한 어떤 연정을 느낄 때 상당히 어떤 까밀라가 상당히 아플 때 그녀를 간호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기계의 각 부분처럼 해체될 수 없는 추론의 염증을 느끼고 상식이 들리는 것에 신물이나 차라리 꿈을 꾸거나 비이성적인 세계가 낫다. 차라리 이런 그 몽환적인 세계 속에서 이러한 자신의 어떤 실존적인 어떤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가 이제 까밀라를 간호하다가 그 자신도 시간이 됐나요? 네. 그 자신도 이제 상당히 이제 쇠약해지게 되죠. 그런데 티처라고 하는 엉터리 영어 선생이 두 상당히 사경을 헤매는 그 남녀를 영혼 결혼식을 이제 이렇게 맺어주고 결국은 두 사람은 이제 결혼하게 돼서 부부의 연을 이제 맺게 되는 장면이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초현실적인 어떤 그런 그 열망 속에서 그 실존적인 위치가 새롭게 관계망이 새롭게 바뀌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이 사실 좀 지났는데 네. 한 1분 내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뺄렐레라는 이 정치 거지의 모태가 되는 인물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작품을 번역할 때 뺄렐레에 대해서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보헤미안 랩소디가 들어오기 전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들어오기 전에 그 보헤미안 랩소디가 자꾸 떠올려졌어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의 가사에 있는 그 내용의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에 있는 가사의 내용이 한번 보시면은 이 뺄렐레 의식 그 세계를 그대로 마치 잘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뺄렐레라고 하는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비천한
인물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희생양이 돼서 이 독재 체제 희생양이 돼서 결국 그가 죽고 나서도 그러니까 눈이 감겨지지 않는데 상당히 이제 한번 제가 이 작품을 번역할 때 이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어떤 광시곡이 어떤 그러니까 어떤 희망에 대한 염원, 독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염원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망적인 어떤 상황, 깨지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이렇게 그 작품 속에 신화적이고 무의식적이고 몽환적인 것이 그런 그 당시의 과테말라 현실과 잘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표현되고 있는데 어떤 이 작품의 어떤 에토스와 파토스는 마치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떠올리게 했다라는 점을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일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 고대 배지환 교수님 우리 세 분 발표자에 대한 토론을 각각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 배지환 교수입니다. 훌륭하신 중남미 문학을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세 대학의 교수님들의 강의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저는 문학 소설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학에 있어서 작품이 다른 나라와 문학적인 영향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작품 외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작품 속에서 작품의 구조라든가 언어의 표현 방식이라든가 이런 에스틸로 같은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연구해 왔는데 세 분 교수님들께서 저의 시각을 많이 넓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또 방송을 듣는 분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발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섹션이 이 중남미의 정체성에 관해서 특히 중미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주제로 진행이 되는 섹션인데 그 교수님들의 발표가 거의 과테말라 한 나라 중미의 여러 국가 중에 과테말라에 집중된 것을 보고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엘살바도르라든가 코스타리카라든가 니카라구아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다 있는데 과테말라에 집중해서 발표를 하시게 된 것을 보면 결국에는 그 연구 발표가 두 명의 문학 작가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벤 다리오나 이제 또 니카라구아의 루벤 다리오나 아니면은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 과테말라 작가의 관심을 갖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문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신 그런 발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테말라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니카라구아는 굉장히 저에게 관심 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런 지역에 사실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돼서 그 운하를 개설을 하려고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나폴레옹 3세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이제 글들을 보면서 이 지역의 중미 지역에 파나마가 아니라 니카라구아나 이런 지역에 까날이 생겼다라면 조금 지금과는 중미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금 더
경제적으로는 발전된 또 정치적으로도 발전된 그러한 현 상황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황수연 교수님 발표는 그 시대에 그 19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 18, 19세기에 걸쳐서 중남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립 이후에 대두되었던 국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논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콜럼부스가 크리스토발 콜론이 그 신대륙과 구대륙의 만남 이후에 스페인 식민지 300년 동안의 그 결과물인 인종의 그 결합, 황인종, 백인종 그리고 흑인종의 결합의 결과물에 새로운 인종의 탄생을 알리면서 그 안에서 반 스페인 네, 그러한 그 독립 운동 이후에 그 어떠한 형태로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그 어떤 정치가나 아니면은 문학가나 그리고 사상가, 철학가들이 이 각 인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디에 본인들의 뿌리에 방점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 중남미의 그 정체성의 문제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어떤 개개인의 문학가나 철학가들의 사상이 훌륭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 현실적으로 커다란 변혁의 움직임까지, 이 사회 변혁까지 국가를 변혁시키는 그런 움직임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중미에서의 그 까르도사 아라곤의 그 인디오들에 대한 문화에 대한 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파쿤도 끼로가를 쓴 사르미엔토 같은 경우에 인디오가 그 국가 발전의 하나의 장애물인 것처럼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편협적으로 그 글을 썼던 시빌리사시온 바르바레라든가 이런 글들을 이제 생각나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논쟁에 각각의 그 사상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의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대륙에 대해서 스페인의 식민지 300년을 경험한 그러한 그 라틴 아메리카인으로서의 그 고뇌들을 담은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고 사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발표가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듣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를 하신 서울대학교 오석균 교수님의 이제 강의에서는 굉장히 또 흥미로웠던 지점은 루벤 다리오라는 그 작가가 사실은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스페인 식민지 300년을 경험한 이후에 처음으로 영향 관계에서 역전의 현상을 만든 스페인의 영향 하에 있었던 그 중남미 문학에서 중남미 문학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던 그러한 성숙된 중남미의 문학의 정수를 스페인에 가서 전하고 그들 정체되어 있던 스페인의 문학의 변혁을 일으켰던 스페인의 문학의 판도를 흐름을 바꾸었던 그런 이제 작가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루벤 다리오가 그다음 이제 교수님께서 시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루벤 다리오의 그 모데르니스모는
그 1700년대 18세기 19세기에 중남미에서 유행하던 그런 낭만주의적인 사상, 유럽에서 영향을 받은 낭만주의적인 사상이나 프랑스의 또 그 고다파나 아니면 프랑스의 상징주의 이런 이제 작가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들의 이제 그 어떤 그 정형시에서 좀 벗어난 파격적인 시행을 보여준다든가 음악성이라든가 리듬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작품 속에서 많이 보여주고 그러나 모데르니스모가 아주 그 소수의 그 젊은 계층 그리고 지성인 인텔렉투알레스 호베네스 un grupo de intelectuales jóvenes 그래서 젊은 그 인텔리 계층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했던 그런 이제 그 주의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그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유럽을 향한 근대화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 세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아니면 초기에는 이제 독립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반스페인적인 정서를 보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정신적인 그러한 조국 문학적인 그러한 모델을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 유럽을 향해 있었고 특히 이 프랑스 파리를 그들의 정신적인 어떤 조국으로 삼았던 그런 시대에서 중남미의 현실을 외면한 그러한 시풍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너무 현실에서 도피적인 그런 문학 세계의 그 고다파주의라든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지만 루벤 다리오는 후기에 가서는 상당히 현실 참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한 이제 배경은 미국의 그 정치적으로 미국이 1776년도에 독립을 이룬 다음에 중남미 사람들은 이 신생 독립국 미국이 이 라틴 아메리카의 하나의 국가 건설의 정치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후에 다른 국가들처럼 중남미의 내정에 간섭을 하고 경제적으로 침략을 하면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루즈벨트에 대한 시를 쓰면서 현실 참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강력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인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루벤 다리오는 사실은 1888 그 아수를 썼을 때는 이 작가가 불과 1867년생이니까 한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데르니스모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아술이라는 책이 루벤 다리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중미의 어떤 나라의 젊은 시인으로부터 이러한 흐름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정말 주목할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루벤 다리오와 호세 마르티를 이제 어떤 작가가 더 중요하냐라는 시선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두 작가가 살았던 시대는 조금 차이가 있었을지언정 정말 중요한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대학교 송상기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 중에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는 오히려 이제 루벤 다리오보다 루벤 다리오는 1867년에 태어나서 1916년도에 작고를 하신 작가이고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는 196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리고 활동을 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60년대 70년대의 그 중남미의 그 붐 소설의 그 부흥을 이끌었던 그러한 그 작가로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연히게도 현대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호레르스 보르헤스랑 같은 연도에 1900년하고 빼기 1
년도에 태어난 그런 중요한 작가이고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로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1900년도 초반에 독립 이전부터 독립의 그런 중남미가 이제 독립을 기운이 무르익었을 때 대부분의 그 크리오이어들이 이 유럽을 여행하고 유럽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영향하에 있었던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이 그러니까 인텔렉투알레스 그 지성인들이 유럽에 대한 경험 실제로 여행하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1900년도에 들어서는 좀 더 많은 작가들이 미국이 아닌 유럽의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00년도 이후에 아방가르드 전쟁을 경험하고 이후 세대의 그 아방가르드적인 그러한 운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나 그리고 알레오 까르펜티에르 같은 작가들이 초현실주의에 같이 참여하고 유럽에서 같이 활동을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유럽에서 같이 활동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금 시간이 넉넉했으면 교수님들께 더 자세한 그 질문들을 하고 싶었는데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는 물론 서구 유럽인들에게는 그 이국적인 그런 인디오들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이 수레알리스모 초현실주의와 연결해서 그 알레오 까르펜티에르도 초현실주의자 시인이었고 그리고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도 역시 시를 썼던 그런 작가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도 시를 써서 초현실주의자 시인이었죠. 그래서 1900년도에 이들 작가들의 그 유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어떤 그 중남미의 문학에 특히 소설에 있어서 시부터 시작돼서 문학의 어떤 개혁을 이끌었던 그런 일련의 작가들이고 또 새로운 문학적인 유산을 만들어냈던 그런 작가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레오 까르펜티에르와 연관해서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를 좀 더 설명했으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알리스모 마히코 마스적 사실주의라는 기법이 또 이후의 세대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조금 연구해 하고 이해할 만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고 또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가 그 썼던 이 대통령 각하라는 이런 작품은 또 중남미에서 굉장히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는 독재 소설이라는 그러한 장르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옥 같은 그런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배지환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컨텍스트 문학사적인 보완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질문은 드리지만 답을 듣기는 어렵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금 사실 휴식 시간이 지금 시작돼서 3시 반까지 티타임이거든요. 근데 혹시 발표하신 분 중에 오늘 토론 들으면서 혹시 한마디 더 첨언하고 계신 싶은 분들이 없으시죠? 지금 표정을 보니까 네 뜨악하십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질문만 받고 넘어가죠. 네, 우리 바꾸시는 네. 세 분 지금 한마디 글을 읽어서 세 분이 한마디만 말씀하셔주면 이제 그런 마음이 통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중앙 아메리카를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센트럴 아메리카가 아무래도 잘은 모르지만 정치 경제적인 부분 같은데 과연 문화적으로 중앙 아메리카가 남미나 북미나 멕시코나 그런 면하고 또 다른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전라도나 멕시코나 다르게 다를 텐데 그래서 보통 이제 대개 중남미 전체 아메리카의 정체성은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중앙 아메리카의 정체성을 얘기한다면은 과연 그게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게 어떤 다른 지역하고 중앙 아메리카만의 문화적 정체성이 있는지 그냥 세 분에게 그냥 아는 사이지만 한번 여쭤볼까요? 그거는 우리 저 황수현 선생님 여기 거기에 관해서 프로젝트도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중미 정체성 문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1분 내로 1분 내로. 네, 대답을 좀 감사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중미 통합주의 사상을 미겔 아스투리아스도 강력하게 주장은 했는데요. 이 카르도사 같은 분은 중미 통합에 반대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카르도사 같은 경우에는 과테말라의 원주민 그리고 과테말라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보적인 사회개혁과 혁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중미를 그 동일한 형태로 묶는 것은 멕시코에서 독립될 때 중미공화국으로 독립했던 그 공통성 그리고 메소 아메리카 문화라는 소위 말해 치아파스와 유카탄을 하는 마야 기체 문화, 이 마야 중심의 어떤 문화적 동질성 외에 실제로 단일한 대우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바나마는 뭐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했고요.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인종적 구성이나 문화적 배경이 과테말라나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와 상이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뭐 아까 언급하셨던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는 중미 통합주의에 지지하지만 선행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상대적으로 수탈당하고 억압되는 민중들의 계급적 각성이 우선이다라고 했고요. 카르도사 이 아라곤도 물론 뭐 오랜 기간 망명을 했지만 이런 사회혁명, 사회개조가 중미 통합에 우선한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미를 단일한 대우로 묶는 이른바 통합주의가 그다지 힘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시가가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이한 문화적 전통과 배경 그리고 인종 구성, 뭐 바나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질적이죠.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 아닌가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꼭 질문해야 될 부분 있으신가요? 네, 우리 저 전현갑 소장님도 같이 중리 정체성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짧게 해주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뭐 박원진 선생님이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제 중미의 정체성이 존재하느냐 오늘 사실은 포럼의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중미는 그러니까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멕시코와 비교해서는 좀 경계선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 20세기 초반에 그 멕시코는 좀 메스티조적인 어떤 그런 정체성을 전면에 내서 어떤 경향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중미의 사실은 원주민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원주민 정체성을 지우려는 어떤 그런 흔적을 했었고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뭐 중미의 스위스 이렇게 알려졌지만 사실은 일제 그 시기에 코스타리카의 백인 신화는 허위다라는 것들이 이미 코스타리카 내부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가 됐었고 파나마 같은 경우의 정체성은 사실은 이제 운하의 문제와 또 밀접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인종적인 차원에서 하나로 단일하게 접근하면 저거는 좀 묶기가 하나의 바구니에 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반도적인 성격이 있어요. 중앙아메리카는 마치 그 반도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위에 워낙 강대국이 있고 밑에도 큰 대륙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반도가 많이 시달리죠. 우리 한반도도 많이 시달렸고 뭐 이렇게 그렇듯이 항상 좀 시달림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지정학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미의 정체성을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회문화적인, 지정학적인, 인종적인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고려해 가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이 사실 이 포럼의 어떤 목적이자 앞으로도
추구되어야 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건희 선생님의 어떤 질문을 지금 완벽한 수준에서 답변하기 힘들고 앞으로 차후에 이제 계속 그런 어떤 논의나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어떤 연구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 뭐 의미 있는 질문이고 예,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 반부터 다시